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그 원인과 책임은 어떻게 묻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한밤중에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앞서 화면에도 보셨듯이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찌그러졌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 상도 초등학교하고 상도 유치원이 같이 있는 부분인데 약간 높은,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아닌데 좀 높은 지역에 이제 있는 지역인데요. 네. 그 밑에 있는 구주택들을 헐고 빌라를 신축하는, 그러니까 축대 밑에 쪽이죠. 그걸 네. 신축하는 과정에 터파기를 했나 봅니다. 터파기를 네. 해갖고 문제는 이제 경사가 있으니까 부분에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보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비도 많이 왔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는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밑에의 지반을 붕괴시켜서 유치원 자체가 북락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유치원 밑에 다세대 주택을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 흙막이와 옹벽을 쳐놨는데 예.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그 유치원 건물도 같이 지금 기울어진 거죠,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우측에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흙이 빠져버린 거죠. 네. 집안이 침하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그 지지대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이제 무너지고 기울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한 20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는데요. 네. 저것이 이제 밤에 한밤중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유치원 그 당시 밤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참사가 날 뻔했는데 그것을 막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더군다나 그 밑에는 주택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또 쓸려 내려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근데 뭐 천둥 소리가 나는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흙막이 공사가 이제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원래 이제 옹벽이라고도 그러고요, 흙막이 공사라고도 그래서 사실은 터파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위에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흙이 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것이 부실했다는 얘기고 아무래도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온 영향도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비가 오면은 그 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히 막아야 됩니다. 그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유치원 건물은 이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너져서 왜 천둥 소리가 나냐 하면은 밑에 흙이 빠져나가고 공극이 크게 생깁니다. 거기를 이제 덮쳐갖고 소리가 크게 나는 형태가 네.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안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사건 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집들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일단 메운 다음에 말하는 25톤 덤프트럭 같은 유로 흙을 잔뜩 메운 다음에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고의 원인을 찾는 작업,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네. 앞서 사고 현장에 취재 기자가 이제 전해 주었는데요. 인근에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금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예, 구청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위험한 부분은 일단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안전하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주위에 사는 사람들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불안한 심리, 네. 수도권 보고 놀란 그렇죠. 놀라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주위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그 학생들도 안전하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상도 초등학교는 이제 네,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등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 물론 한 170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유치원하고 네. 그렇지만 그 등하굣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도 지금 내려가 있고 또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네. 아무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인근 초등학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위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상도 유치원 복구 작업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의 얘기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어야 되는 거죠? 네, 이미 붕괴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이상은 뭐 저 건물은 이미 집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굴를 수 있는 상황. 흙을 갖다 메워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원인 조사가 이제 또 원인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거 잠깐 덮겠다 그러면 나중에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죠. 그래서 양면이 있습니다. 모든 게 현장에 해결이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전문가 말씀대로 추가 붕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안전 조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제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흙을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붕괴 사고가 이게 이 흙이 무너진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현장에서는 복구를 무조건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는 안전이 먼저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사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쨌든 소송이 붙을 가능성이 거의 뭐 100%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복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보상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원인? 만약에 이제 얼마 전에까지 왔던 큰 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건 또 원인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흔히 말하는 단층면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냥 저 이승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메운다라고 하는 건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운다 하더라도 각각의 장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메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를 잘 몰라서 서류상으로만 해다가 대충 뭐 합의하고 끝나는 방식이 예전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저게 한두 푼 들겠습니까? 저 보상비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 할 텐데 그런데 이번 붕괴 사고는 이미 예견이 됐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미 이 공사 현장을 자문해서 위험성을 예고했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지역하고 금천구 일주일 전에 하고 똑같은 지질인데 촘촘히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듬동동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설계 도면도 보니까 거기 전단 강도 이런 게 보니까 좀 실험도 별로 부실하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굴착해서 보니까 더 나빠요. 이게 굴착할 때 금방 하는 거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파거든요. 근데 계단 밑에 파다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더 제가 볼 때는 한 50% 공사 됐을 때 봤고요. 지금은 80%거든요. 밑에 팔 때 보니까 이쪽으로 공사장 쪽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 편마함의 단층 점토가 경사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100% 무너지는 겁니다. 네. 이 방금 이 전문가가 지적을 했듯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이 금천구 가산동에는 아파트 인근에 땅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사고가 지금 또 일어난 셈인데 이 지난 3월 달에 그 다세대 주택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 유치원 건물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이 하자가 있을 거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구청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근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건 전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균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전날에도 사실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제 무너지기 전날. 그리고 지금 이 교수님도 초청해가지고 지질조사라든지 안전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문제는 있었던 것이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구청에서 나가보고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안전진단을 명령해가지고 그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한다든지 내지는 보강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왔던 것처럼 50% 정도 파고 나서 다시 보강 공사를 하고 다시 터파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50% 파고 나서 80%까지 만연히 그냥 판 거예요. 지금 판 게 한 8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와 같이 단계마다 그때마다 보강 공사를 해 나가면서 터파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구청에서 잘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공사에서 현장 감리는 이 감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구청에서 관여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나중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건축 현장에 못 나가게 돼 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서면으로만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현장에 못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비리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과거에 그것을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뭐 봉투를 받는 습관,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맡겨놓고 그리고
그 선천적으로가 아니라 후행적으로만 이 서면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때 네. 그런 때는 이제 구청에서 나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민원을 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관리 감독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 감리라든지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이 단계마다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가 예. 비까지 오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감리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그대로 내주는 구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설계도를 바꿔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를 내고 나서 이제 공사를 감독하는 건데 이 감독 과정에서는 구청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어떤 주택에 뭐 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그 잠시 공사 중지라든지 이런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글쎄 민원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나가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공사 중지 같은 것은 서면을 가지고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 나가가지고 직접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돼 있지 않고 네. 올리는 서면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나가보는 것이 지금은 조금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법 체계는 사람안전보건법 26조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시공주한테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협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좀 이렇게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접수할 이런 의무 같은 거는 나중에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은 본인이 처벌은 받지만은 이게 이제 법제도적인 약간의 그 뭐 중간지대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크랙이 가게 되면 금이 가게 되면 바로 공사 중지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누가 중지할 것인가? 이것을 만약에 이 공사를 중지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소송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뭐 공무원이나 이제 예. 구청이나 이런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뭔가 주변 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일단은 그 시공주와 협의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에 문제를 제기를 더 크게 했을 경우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공무원이 사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몇 달 전에도 분명히 텃파기 하는데 크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원이 돼갖고 와서 공무원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공주 측에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만 하고 처리를 안 한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반복되고 분명히 엊그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관계자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제였죠.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는 그 정작 그 담당자가 회의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는 뭐 이 사고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거는 네.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이 그렇게 일일이 현장에 간섭하는 거를 지금 이제 뭐 자제하고 있다 그럴까요? 뭐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기화로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 정확한 이제 이 이번에 그 붕괴 사고 원인 또 어떻게 해서 이 흙막이가 무너졌고 또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이제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집중적인 그 호우가 국지성 호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이게 정말 직접적인 원인인지 물론 이제 그 원인 가지고 또 이 시공주와 뭐 구청 또 서울시 교육청 뭐 이렇게 책임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 이런 때 굉장히 유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데. 제가 이제 이 비슷한 사건이 용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집이 갑자기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 밑에 사실은 예전에 일본군들이 파놨던 방공호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의 이제 지질조사 지도 같은 것들이 뭐 매우 부실합니다. 그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같은 경우도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지질이어 갖고 어떤 공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허가를 낼 때 이제 과정상으로 내준 거죠.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50% 팠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고 한다는 거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를 제대로 했느냐. 그럼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축 허가를 내준 사람은 제대로 내줬느냐. 아니면 과정상에 이게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누가 확인할 것인가. 이 부분이 심각하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건 제대로 했는데 비가 와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물어줄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네. 복합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애매하죠. 예. 네.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해마다 연이어서 발생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명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대료를 4배나 올린 건물주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나가달라는데 안 나가고 2년여 동안 버틴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한 남성이 골목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고 그 뒤를 둔기를 든 남성이 쫓습니다.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그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네, 지금 앞서 보신 화면, 이게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결국은 이 임대차 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이 임대업자가 임차인이 둔기를 휘둘러서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인데 이게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돼서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이 지금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판결이었나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게 반향을 울린 사건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4일 날, 5일 날 이제 심리를 했고요. 그리고 6일 날 어제죠.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살인 미수 여부였습니다. 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걸 갖고 다퉜는데요. 살인 미수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둔기로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상해가 아니고 둔기로 다치게 하면 말이죠. 이것은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수재물손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김 씨가 또 네. 옆에 유 씨라는 사람의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국민족발 사장이죠. 김 예. 씨가요. 네. 예, 김 씨가 이제 국민족발 사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나가던 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다친 이 씨 말고요. 네. 그 유 씨의 차를 이렇게 손괴시켰거든요. 차를 네. 들이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특수재물손괴다 이렇게 해서 실형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 미수는 무죄가 나오고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부분은 유죄가 나와서 2년 6개월이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예, 궁중족발 사장 측은 건물주에 폭행을 한 건 잘못했지만 애초에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자체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5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차인의 보호가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5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건물주 이 씨가 건물을 사가 오면서 승계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5년이 채워져서 그 다음에 무한대로 뭐 말하는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리는 부분이 법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3배, 4배를 임대료를 올려다는 건 사실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냐. 근데 그 지금까지 했던 투자비라든가 권리금 자체는 누구한테 보상받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 피고인의 아내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너무 이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앞서 강 변호사께서 이번 판결의 이제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해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까? 사실은 이 살인 미수 이 부분을 네. 인정할 것인가는 검찰에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둔기로 쇠망치로 가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다친 것은 이제 전체 3주 정도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고 어떤 행위로 나아가면 그것을 이제 고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말해서 차로 또 한번 들이받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저 망치를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가격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는데요. 변호인이 좀 변호를 좀 잘했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쇠망치가 아니라 칼로 위해를 가했을 것이다.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정말 죽이려 했다면 1대1로 했을 텐데 대로변에서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망신 주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우발적 범행이다. 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심원단이 네. 그 변호인단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고의는 없었던 걸로 본 거죠. 네. 하지만 상해의 고의는 있었다고 봐가지고 특수상해가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사실 이제 임대료를 폭등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산 이제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려서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가게를 비워달라고 이제 요구한 셈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임대료를 갑자기 4배로 올려버리면 이게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한테 주는 겁니다. 네. 세든 사람한테. 네. 그래가지고 5년까지는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근데 네. 그 5년 동안은 1년에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 5년 동안은 말이죠. 네.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말이죠. 이 궁중족발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7년이 됐습니다. 예. 총 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네. 5년이 넘어버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 아니라 이와 같이 4배로 올리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네.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건물주가 승소를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12번에 걸쳐서 집행을 사실 들어갔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10년으로 늘리자.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에는 내가 10년 동안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해 볼 수 있고 또 5%밖에 못 올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궁중족발 사장이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사건은 재발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저렇게 4배를 올렸다 하더라도 저와 같이 자력구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그러면 공권력을 통해서 뭐 억울하다면 고소를 하든지 내지는 다시 어떤 소송을 통하든지 하는 것이지 자기가 내가 직접 응징하겠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좀 세입자가 억울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5%라는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의 예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영국 같은 나라는 뭐 14년까지도 뭐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장적으로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프랑스도 좀 9년까지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은 계약자의 원칙이라 가지고요. 이 임대료를 올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임대료 올리는 거는 좀 강하게 규제를 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근데 외국에서는 임대료는 좀 풀어놓고 임대 기간은 좀 넓게 이런 어떤 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외국하고 우리하고 좀 많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법이 이제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년을 10년으로 이제 늘리자. 네. 이런 것들은 아마 논의가 돼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 8월 국회 때 사실 처리가 되기로 했던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